4분의 1 정도는 또 우리 또 잘 좀 아시고 또 이렇게 또 개성하고 또 이끌어 어깨에 짊어지고 가셔야 할 분들도 계셔서 쭉 하는데, 예. 역사를 뭐 그냥 사실관계만 쭉 하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맥만 딱딱 짚고 넘어가는데 어떤 화두가 이제 어떤 화두로 우리 역사를 돌아볼 건가 이제 이런 거죠. 근데 현장에 지금 이런 게 많아요. 여기 보세요. 노조가 지금 철도 노조 현장에 이런 게 만연하죠. 예. 아니 임금 복지나 제대로 챙겨주지 맨날 세상을 바꾼다 해갖고 정책 투쟁에만 앞장서고 민주노총 총대나 메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 총대 낸 적 한 번도 없는데 총대나 메고 뭐 세액공제 뭐 해라 막 이렇게 이런 거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점수 많죠? 현장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르게 보면 제밥그릇 챙기는 거죠. 현장에 이런 정서가 많은 거는 조합원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조합원이 문제는 없습니다. 조합은 그럴 수 있죠. 조합원은 아니 내 현장의 현안이나 내 밥그릇 챙기고 복지나 이런 거 잘 좀 챙겨달라 이런 기대치를 가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 노조 활동도 기본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잘 안 하고 맨날 뭐 막 높은 얘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조합원이 괴리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노조가 이것만 하지 임금 복지나 챙기고 제 밥그릇이나 제대로 챙기지 딴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간부가 근데 조합은 정서가 그러니까 간부가 지부장 간부가 조합은 밥그릇나 제대로 챙기지 딴 거는 이제 이거 하지 말자. 조합은 뭐 얘기 안 하니까 또 뭐 내가 부담스럽기도 한데 간부가 또 그렇게 가면 철도 노조는 망한다. 마치 지부장 간부가 철도 노조가 조합은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심히 하면 조합은 조직력이 잘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조합은 눈앞의 임금 실리 외에는 관심을 끄고 실리에 민감하고 개별화되고 개인 실리주의에 빠져서 단결이 저해되고 민주노조 의식이 떨어진 결국 철도 노조가 내려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제밥그릇 챙기기 잘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철도 노조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 이런 거를 잘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제밥그릇 챙기기만 하는 거는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넘어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았다. 왜?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러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 노동자가 걸어온 길은 시작부터 권력과의 투쟁이었고 정치권과의 정치사업이었으며 민주노총, 진보정당,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이었고 현장의 울타리를 넘어 국민 속으로 달려들어가 국민과 함께 투쟁해온 땀에 절은 험난한 투쟁과 연대의 길이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선배 지부장 간부님들은 그냥 우리가 걸어온 길이니까 그냥 바로 피부에 와닿는 얘기죠. 하지만 철도에 좀 신규 우리 젊으신 지부장님들은 그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요거를 쭉 설명할 텐데 역사를 맥만 짚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철도 노동자가 걸어온 길,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힘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영상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네. 그들의 시간이었죠. 기나긴 시간, 그죠? 암흑기는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통법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더 가가지고 더 빨리 조금 달릴게요. 그들의 시간이었는데 이제 깨어있는 철도 노동자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죠. 이제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공투범이 이전에 우리 기관차 동지들의 투쟁이 88년, 94년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어용노조가 했던 거는 사측과 공권력에 오히려 협조하는 이런 것이 이제 어용노조의 모습이었다. 하고 어용노조, 제가 이제 청년 교육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어용노조 아세요? 어용노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민주노조도 모르겠는데 어용노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꼭두가시 노조였다. 그러니까 사측의 꼭두가시 노조. 특징은 무능과 부패가 특징입니다. 특징은 무능과 부패의 특징이고, 그래서 노동조합의 깨어있는 노동자의 고민은 뭐였느냐? 노조가 민주화되지 않고서는 초보적인 근로조건 개선조차 되지 않더라. 기관사 동지들의 어떤 자각도 그거였습니다. 역사적인 노조 민주화의 역사에서 핵심은 민주노조 건설 없이 초보적인 근로조건 개선조차 없다. 이것을 긴 세월 동안 깨닫고 깨어있는 철도 노동자들이 노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고, 그런 투쟁들이 2000년 노조 민주화 투쟁, 공투번 투쟁으로 폭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선배님들은? 그래서 공투번 투쟁이 벌어졌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계기적으로. 저 오른쪽 선 누구예요? 저 철탑에 올라가 있는 사람, 저 뒤에 앉아 있네. 이게 철도 노조의 지금 문제점은 이게 문제다. 20년 전에 저 철탑에 올라간 사람이 오늘 또 지부장으로 여기 앉아 있고. 요즘 맨 끝입니다. 당신은 이제 동자승이라고 했습니다. 별명이 동자승. 지금은 뭐 거의 노스님인데 이게 철도 노조 어떻게 이걸 빨리 극복할 것인가? 20년 전에 지금 공투번 철탑에 올라간 사람이 여기 또 앉아서 또 지부장 교육받고 이래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시간을 더 끌릴 일도 아니고 과제다. 이렇게 했고요. 철도 민주노조를 건설했습니다. 그야말로 항쟁, 공투범 항쟁 플러스 선거혁명으로 민주노조를 건설했고, 민주노조를 건설한 그날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9시 뉴스에 아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철도노조, 민주노조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9시 뉴스에 나왔다. 라고 이제 또 시작됐는데, 민주노조를 건설하자마자 우리 과제가 뭐였냐면 열악했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노조를 민주화시켜 놓고 딱 보니까 산재 사망률이 당시에 우리는 조선소 이런 데가 한국의 1위인 줄 알았어요. 맞죠? 조선소 이런 데서 산재 사망이 국내 1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용노조 있을 때는 철도 산재 사망률이 집계조차 안 한 거예요. 맞죠? 집계를 안 했어요. 집계를. 잘 몰랐어요. 어용노조 있을 때 산재 사망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용노조가 쉬쉬했죠. 쉬쉬했고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거의 개값에 처리해버리고 쉬쉬하고 덮는 것이 미덕이었다. 이런 거 알리가 뭐하겠노? 몰랐는데 노조가 민주화되고 나서 집계를 내보니까 철도의 산재 사망률이 조선소의 산재 사망률보다 더 높았다. 그 정도로 심해. 어용노조 시절은 근로조건이 일하겠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산재 사고에도 아무런 대처가 없었다. 그리고 더하기 철도 민영화가 이미 이제 도마에 올랐고, 그래서 철도 민주노조는 역사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제 민영화 역사 시작됐는데 김대중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은 우리 잘 아시죠? 운영 부분은 민영 주식회사로, 시설 유지부 보수 부분은 시설공단의 민간 위탁 자회사로. 그게 딱 나오죠? 그 잘못 아시는 분은 현장에 아직도 구석구석에 가보면 시설 유지 보수 계신 분들이 그때 공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진실이 아니죠? 이거 더 이상 헷갈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쟁을 했다. 서울입니다. 2.5톤 파업을 했고요. 여기가 부산이 부산자 준비를 해서 싸웠습니다. 그때 발전 가스하고 동시에 시기 집중 파업을 했었는데 민주노총 금성연맹 이런 데서 같이 연대 파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힘으로 이겼냐? 연대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당시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요 당시에 국민 여론이 철도 민영화에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네. 지금은 찬성이 많습니까? 민영화 반대가 많습니까? 지금 반대가 압도적이죠? 이 당시는요, 찬성이 압도적이었어요. 공기업은요, 철밥통, 비효율의 상징이었습니다. 공기업은 민영화는 선,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인 이런 시점에 철도 노동자는 함께 연대의 힘으로 이걸 이겨나갔다. 그래서 합의문이 철도 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 노력한다. 3조 2교대제 실시, 교본 근무자, 근무시간 단축, 이런 거와 함께 철도 민영화를 철회시키는 역사적 승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또 출범했죠. 그죠? 노무현 정부 출범하자마자 참여정부 조합원 속에는 기대치도 있었겠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처음에 변호사 할 때 노동자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대가 또 있었을 텐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합의를 했습니다. 요건 요번에 작년에 교육 많이 하셨죠? 철산법 이거 하시면서 그 합의 분명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의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법안에 유지보수화를 분리하는 법안을 올렸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공권력을 투입했죠? 노무현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했는데 참여정부는 왜 그랬을까? 보수 관료들을 전혀 장악하지 못했어요. 보수 관료들을 전혀 장악하지 못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때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담배도 피고 잘 지내고 이런 거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철저한 친노동자성이 전혀 아니었고 감성적 수준이었다. 이런 것도 있고 보수 관료를 전혀 장악하지 못했고 보수 관료는 청와대는 5년 계약직이고 재벌은 영원하다. 이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올라갔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이 공권력 투입으로 참여정부는 노정관계가 완전히 민주노총하고의 관계가 파탄났고 임기 끝날 때까지 노정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6.28이죠. 요때 해고되신 분이 2018년 19년에 복직하시죠? 있었다. 이게 결국 우리가 복귀는 그냥 했지만 그 투쟁의 성과로 시설 유지 보수는 분리는 막았다. 통합공사로 넘어오게 됐고요. 그 이후에 철도 노조에서는 이제 공공철도의 기치를 듭니다. 공공철도 보면 쭉 빈곤층 요금 할인, 공공할인 축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들기 시작했고요. 고용 안정, 철도 공공성 이렇게 철도 민영화 저지의 반대를 뛰어넘어 공공철도라는 대안을 내걸고 대안을 가지고 투쟁하는 길로 이제 들어섰다. 것이고 이때도 동시에 철도 비정규직에서 역사적인 투쟁이 일어나죠.
KTX 여승무원 투쟁이 벌어진, 물론 이전에 새마을호 여승무원 투쟁이 먼저 있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KTX 여승무원이 2005년 11월에 철도노조 가입하고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입니다. 2006년입니다. 서복 투쟁하면서 철도노조와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이 함께 공동 파업하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고, 이 KTX 승무원 투쟁이 장기화되고 굉장히 이제 고생 많이 하셨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런 투쟁의 성과로 그 다음 해에 철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1,780명이 직접 고용되어 있던 비정규직 1,780명이 7급으로 전환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결국 2018년도에 KTX 여승무원 180명이 함께 복직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이 한국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으로 되는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인데요. 이명박 정부는 처음에 철도 분할 민영화 방안을 작성했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박근혜 때 나타났죠. 했는데 추진하려다가 뭐에 얻어맞았어요? 뭐에 얻어맞았습니까, 이명박이? 미친 소, 그죠? 광우병 촛불에 얻어맞아가지고 모든 국정 동력이 그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 덕분에 이명박은 철도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친 소 촛불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고 방향을 바꿉니다, 이명박은. 자, 일단 철도노조 분할 민영화 방안은 다시 서랍 안에 집어넣고 철도노조 너거부터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온 게 경찰사장이었다. 광우병 수입받는 촛불, 철도노조가 화장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습니다. 함께 살자는 대한민국. 그래서 허준영이라는 경찰청장 출신의 사장이 와서 선 노조 무력화 후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요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명박이. 그래갖고 쭉 경찰사장과의 기나긴 아주 투쟁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단열 배지를 했고 그에 맞서서 싸웠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단협을 싸웠는데 재판 결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단협에서 일부 후퇴는 있었지만 결국 단협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을 지켜내는 우리가 성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제 이명박 때입니다. 결국 이명박 때는 광우병 촛불 때문에 분할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지 못했다. 근데 박근혜가 들어섰습니다. 여기 이제 2013년이죠. 박근혜가 들어서서 이명박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바로 이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내어서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이때 박근혜는 지지율이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박근혜는 특징이요,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몇 프로예요? 윤석열 30% 좀 넘죠? 이 당시 박근혜요 한 몇 프로 됐을까요, 지지율이? 70까지는 안 갔습니다. 거의 60에 육박했죠. 거의 60% 지지율에 육박했을 때 바로 철도 분할 민영화를 밀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그래서 철도노조가 여기서 맞섰고 2013년의 기억은 좀 보겠습니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쭉 진행해 오죠. 여러분, 한국 현대사에서요 노동을 포함해서 그 어떤 사회적 큰 이슈가 1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한 손가락도 안 됩니다.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는 그 중에 철도노조 이때 민영화반대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한다고 우리 선배, 우리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발로 뛰어다녔죠? 그죠? 조합원 자기 가족 주요역 대합실에서 그 다음에 무슨 뭐 서울시에 어디에서 큰 행사 있거나 부산 같은 경우는 송정 해수욕장에서 뭐 행사 있다 하면 다 서명용지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서명 받고 해서 땀에지는 발로 뛰어가지고 100만 명을 모아냈습니다.
이런 이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투쟁을 했는데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민영화였죠, 그죠? 민영화였죠? 민영화였습니다. 초기 발표는 민영화였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철도 노조가 24일간의 총파업을 돌입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상징적이죠.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철도공사 기자회견장에 철도 노조가 치고 들어가가지고 노조 사무처장이 바로 앞에 나가서 외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기자가 어디에 다 모여 있습니까? 철도 노조의 목소리로 다 듣기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2014년 완강한 파업대요 사진전입니다. 이거 사진 한번 보세요. 양기 끄떡없어요. 지부장님 힘내세요. 북위도 끄떡없어요. 지부장님 힘내세요. 그 당시 파업 대오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분임 조별로 이렇게 자고 어디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산에도 올라가고 한라산에도 가고 유지성공도 이게 제일 유명했죠. 그죠? 조금 야하죠? 조금 야하긴 야한데 어느 지구예요? 네, 청량리 기관차입니다. 그래서 파업대오가 완강하게 진행되었다. 하고 안녕들 하십니까?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그 당시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안녕들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대학교에서 고려대에서 한 학생이 밤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대자보를 떡 붙여가지고 간밤에 안녕들 하셨습니까? 안녕들 하셨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밤에 잘 살아남았냐 이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팍팍합니까 지금. 그리고 철도 우리 노동자분들께서 직계 해제를 당해가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붙이고 막 이래 하니까 이게 전 대학가에 수도권 대학가에 번지고 전국 대학가에 다 번지고 하면서 열풍이 이제 불었다. 여기 슬쩍 철도 노조도 불을 또 붙였죠. 수배 주기도 그때 김명환 위원장하고 싹 그 다음날 고려대 가가지고 새벽에 수배가 예상되고 있었는데도 새벽에 팍 가가지고 안녕들 하십니까? 철도 노조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해갖고 대자보로 간밤에 직접 써가지고요 딱 붙이고 사진 찍어가 SNS에 딱 올리니까 철도 노조 위원장도 붙였다 이래가 막 또 온라인에서 또 폭발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 안녕들 하십니까? 고요. 새해에는 첫 번째 안녕하길 바랍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나왔는데. 민주노총을 칭찬합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수배하고 해도 전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촉발되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박근혜가 다른 길이 없고 압도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대우를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국민 여론을 되돌리지도 못하니까 마지막 남은 최후의 수단 여기 민주노총 여기 경향신문사에 7,000명의 애호사하고 있었습니다. 7,000명 공권력이 그래서 드디어 침탈을 하게 됐다. 새벽에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는 한 발자국만 들어와봐 눈물 콧물 다 빼준다. 근데 결국 이제 들어왔고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다. 이때가 민주노총을 침탈한 첫 사례였고 우리 지도부는 잡히지 않았고요. 하필이면 방송국에서 이걸 새벽부터 저녁까지 생방송을 했죠. 생방송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보셨던 그날 9시 뉴스에 아무도 없었다 이래가지고 지도부 안 잡혔다 해가지고 감격했던 기억 나죠? 네.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저요? 네. 우리 공식적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입니다. 나갔다가 들어왔답니다.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죠. 네. 나갔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어딘가 있은 게 아닙니다. 어딘가 있었다 이러면 그 어디가 없을 때 곤란하죠. 네. 그 경찰이 조사받을 때 도대체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냥 지하실로 해서 몇 분 출근 가서 기억 안 나는데 그걸로 다 나가니까 안 잡던데요. 그러니까 경찰 이거 이제 좀 얘기하면 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로 나와서 어디에서 주무셨습니까? 신림동에서 잤던가 이러니까 그 신림동 그 이제 책임져야 돼. 어디 명동이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부산 촌놈이라 어디서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게 있었고 결국 그래서 이제 쭉 했는데 결국 앞지는 못했죠. 그죠? 앞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투쟁 잘못된 거 아이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아니 이런 게 있죠. 박근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 얘기만 좀 할게요. 통합으로 붙어 있는 걸 저쪽에서 분할시키고 뗄라 하면 저쪽이 힘이 3배로 더 듭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옛날에 저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때 이 창칼 들고 싸움할 때 수성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3배, 4배의 병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통설이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통합공사로 붙어 있는 걸 정부 권력이라 하더라도 이걸 떼내려면 저거가 3배, 4배 힘듭니다. 맞죠? 우리는 이걸 막아왔습니다. 그죠? 근데 애초에 만드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걸 떼는 게 아니고 애초에 바깥에다가 설립하는 걸 철도 노동자가 싸워갖고 붙여야 돼요. 이 붙여야 되는 거는 우리가 힘이 3배, 4배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미친 척하고 밖에다가 그냥 미친 척하고 해버리는 거를 당시의 힘만으로 다 막기는 쉽지는 않았다. 근데 박근혜가 지지율이 몇 프로 떨어지는 줄 압니까? 이거 해가지고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지율 다 까먹고 이걸 이렇게 추진했었다. 막지는 못했지만 이 성과는 뭐냐 그러면 일단 SR 지금 통합 여론이 높아요. 분리 여론이 높아요. 통합에 있는 거 높죠? 그래서 그때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 투쟁으로 인해서 철도 분할은 안 돼, 철도 민영화는 안 돼라는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내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싸워 나갈 수 있는 큰 토대를 마련했고 이 투쟁으로 인해서 박근혜가 처음 내놓았던 철도 분할 민영화 자회사 방안이 공중으로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날아가 버렸죠. 그런 성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갔다 함께 온다 해가지고 이제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가장 인상적인 사진이죠. 저는 2013년에 투쟁의 가장 인상적인 사진은 이 사진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부 간부님들. 지부 간부님들이 지부 조합원에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이 지부 간부님들이 조합원 동지들이 끝까지 파업 투쟁을 견뎌낼까? 이겨낼까? 얼마나 이제 노심초사하고 하루하루 격변에 변화되는 상황에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 간부가 마음을 졸였던 것보다 조합원이 훨씬 더 훌륭하고 결결하게 이 대우를 지켜주었다. 그래서 끝나고 났을 때 지부 간부님들이 조합원에게 오히려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큰절을 올린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 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그때 싸웠던 모든 지부의 모습이 이랬죠? 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무리를 영상으로 잠깐 보고 일부를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권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네,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박근혜 정부는 이제부터 자신만 민주노총과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게 싸웁시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손을 잡고 희망을 잡고 승리의 뒷판을 움켜 줍시다, 동지들! 이때 이후로 조합원들이 출근하면서 괜히 철도노조 투쟁조끼 입고 출근하고 평소에는 투쟁조끼 입고 출근 안 하잖아요, 지하철인데. 이때 한동안 투쟁조끼 입고 막 출근하고 막 하니까 그 지하철 승객들이 오, 철도노조다, 야, 이런 추억이 있었죠? 이었습니다. 산업정책을로 그 SR 그때 분리 SR이 이제 확대되는 투입대로 KTX를 스스로 투입하자. 이 당장의 조합원 입장에서는 피부로 아주 절감되지는 않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발로 뛰으셔가지고 고생하셔가지고 역사적으로 철도의 신규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역사적 전환을 끝.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분산 사업장과 집단 사업장의 차이는 있었지만 작년 파업 동력에 청년이라서 파업에 참여 안 했다 이렇게 평가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철도노조 역사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요 얘기를 하자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와야 했나 그런 겁니다. 우리 철도 현장에 근로조건을 지켜내고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또는 임금 및 복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걸어와야 했던 그 길은 이런 길이었다. 피 어린 투쟁의 길을 걸어왔고 이 투쟁은 역대 권력 핵심구 맞죠? 청와대와의 끝없는 정치 투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철도노조는 시작부터 정치 투쟁의 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다. 현장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국회를 둘러싼 정치권을 견인해내야 했던 집요한 정치 싸움이었다. 맞죠? 네. 거저 도와주는 기성 정치권은 없습니다. 진보 정당이 아닌 다음에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지금도요. 여러분 작년에 철상법 이거 개정할 때 민주당이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은 소수. 그러면 우리 철도 노조에서 그 소수 일단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럼 그 소수를 막 땡겨가지고 몇몇 의원을 민주당 안에서 앞장 세워갖고 나머지 입을 봉하고 막 이런 식으로 견인해 왔던 그거 집보정당은 당연히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 편인 거고 이런 과정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철도노조가 지난 22년 달려왔던 길은 민주노총,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의 힘으로 돌파해갔다. 현장의 민주노총, 조합원들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죠.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죠. 맨날 민주노총 총대만 뺀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철도노조가 대한민국 공기업 노조에서 사실 가장 앞장서는 1등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촉대한 전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한번 총파업을 합시다. 앉아서 총파업을 들어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아니다. 맞죠?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급할 때, 야, 민주노총 이거 뭐하노? 우리 빨리 안 도와주고 빨리 연대 안 하고. 우리가 급할 때 민주노총을 연대로 땡긴 거지. 우리가 민주노총 땡긴 거지. 그 정도 되면은 진짜 철도노총 너무 훌륭하겠죠. 아직은 그 정도는 안 됐다라는 거고. 동시에 현장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속으로, 국민 속으로 달려들어가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일구어왔다. 맞죠? 그죠? 이런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도 노동자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정치권을 견인해내었으며 진보정당, 진보적 사회단체와의 연대의 힘을 모아내고 국민의 의식을 진보적으로 철도 민영화는 안 돼, 공기업 민영화는 안 돼. 우리가 일궈온 그런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길을 걸어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개선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폐기해야 될까요? 개선되어야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 과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4분의 1쯤 되는 우리 젊으신 동지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적 동력은 무엇이었나? 내적 동력은 가장 큰 게 노동자는 뭐니 해도 집단주의적 단결의 힘이 있죠. 집단주의적 단결의 힘입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공기업 노조 중에 철도 노조만큼의 집단주의적 단결의 힘을 갖고 있는 곳이 없죠? 함께 갔다 함께 온다. 정말 대한민국 다른 노동자들 또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임금 형평성. 물론 사기업 노조는 임금 형평성 이런 거 없죠. 필공파업 안 하니까. 그 필공파업 하는 것은 우리가 임금 형평성을 하는데 옛날에 권정길 의장 권정길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님 그런 말씀 하셨죠. 철도 노조 이런 걸 임금 형평성을 하면서 투쟁을 하고 하는 이 집단적 단계를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으시고 전 민주노총에서 이런 철도 노조의 이런 거는 모범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선거가 균등분배 이런 거 해보자 보고 이런 데서 집단주의적 단결 서로 동지간의 우리 이런 힘으로 22여 년을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완강한 투쟁 정신이 있었죠.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물러선다고 자들이 타협해가지고 잘해줄 거 하나도 없다. 철도 노동자는 알고 있습니다. 찡긴 놈이 승리한다. 끝까지 투쟁하자. 이 철도 노동자의 역사적 구호죠.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주적 영혼과 간부의 희생적 헌신성이 있었다. 영혼이라는 단어를 내가 많이 배워서. 물론 조합원은 철도 현장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다 하기도 하지만 그 기나긴 투쟁 속에 특히 2014년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조합원한테 무슨 힘으로 그렇게 달렸습니까? 싸워왔습니까? 끝까지. 이렇게 물으니까 조합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철도인으로서의 자존감으로 싸웠다. 철도인으로서의 자존감으로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합원의 철도인으로서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으로 달려고. 반대의 말이 뭐예요? 철도 노동자는 이런 철도인으로서 노동자로서 자존감으로 싸우는데 반대는 영혼 없는 철도공사. 이게 역사입니다. 영혼 없는 철도공사. 정부 정책이 철도 산업을 파괴하는 걸 철도공사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투쟁 시기가 되면 마치 국토부의 꼭두가 씌고 돌거나 파업을 파괴하고 싶고 못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우들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철도인이 아니죠. 20년 세월 중요한 시기에 보여줬던 철도공사의 모습은 철도인으로서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용어가 영혼 없는 철도공사. 강구의 헌신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공철도, 통일철도, 대륙철도 이런 또 사회적 정당성으로 무장을 해왔다. 그리고 이거 아닌데 교황이 하여튼 요렇고요.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 교환을 앞에 보낸 거를 여기 띄우셨네. 그런 요런 데서 하여튼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보면서 역사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특히 현장에 있는 청년 조합원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누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쭉 보니까 현장의 조합원들이 선배 조합원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거의 모르세요. 왜 모르느냐? 우리 선배 조합원들이 꼰대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 때는 옛날에라고 꼭 나 때는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꼰대 소리 듣기 싫어서 사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투쟁할 때 보니까 신규 조합원들이 철도 노조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우리 선배, 우리 청년, 우리 광부님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역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역사를 잘 아셔야 무엇을 개성하고 무엇을 혁신해 나갈 것인가가 과학적으로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나오고 선배님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겁니다. 꼰대를 두려워하지 말자. 너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얘기 안 한다 해서 꼰대로 안 보는 거 아니니까 그 안에서 원래 꼰대로 가봅니다. 꼰대로 보니까 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좀 이 선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대치돼 왔는지를 잘 얘기를 하고 개성에 나가도록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뒤에 얘기는 다 생략하고 총선 정세인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정세인데 정세 얘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뒤에 이제 정세를 또 얘기하려서 총선 정세를 쭉 가는 그냥 말로만 얘기 드릴게요. 네. 지금 정세 중에 가장 큰 건 총선이죠. 네. 총선입니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기재부,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향방이 다 달라지죠? 다 달라져요. 사실은 철도 현장을 넘어서서라도 윤석열이 너무 심하죠? 그죠? 윤석열을 이명박근혜로 비교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죠. 맞죠? 윤석열이 보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어느 시절로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서울의 보험일을 했다 아닙니까? 거의 전두환 시절로 갔던 정도의 독재 정권이다. 맞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요건데 이런 얘기를 부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합원들 이런 얘기 싫어할까봐 얘기 안 하시면 조합원들 잘 모릅니다. 이거. 특히 우리 신규 청년 조합원들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봐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을 심판해야 철도 노동자가 산다. 그리고 철도 노동자가 윤석열을 심판해야 할 5가지 이유를 했는데 사실 이유는 5가지 넘죠? 넘습니다. 넘는데 부산에서 이 내용, 뒤에 내용을 가지고 사실 부산 지역 소식지를 만들어서 현장에 배포하고 막 총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어제 그저께 현장에 막 나가서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조합원 반응이 스스로 괜찮습니다. 현장에서 지부나 지방본부가 조합원과 총선 얘기 나누는 거 현장에서 스스로 거부감이 없어요. 스스로 공감합니다. 윤석열을 심판하지 못하면 철도 민영화가 부활하고 철산법 국토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오겠죠? 그죠? 요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윤석열이 승리하면 노조 말살, 노조 탄압 정책이 탄력을 붙겠죠? 건설노조의 요번에 건설노조 사태 어마무시하게 구속되고 노조 파괴되고 한 거 아시죠? 철도 노동자는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우리 역사였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세 번째로 윤석열이 승리하면 검찰 독재가 날개를 답니다. 맞죠? 날개를 답니다. 네 번째로 민생이 더 파탄납니다. 다섯 번째로 굴욕 외교, 한반도 전쟁 위기가 심각합니다. 한반도 전쟁이 이번에 진짜 심각합니다. 각종 전문가들이 올해 2024년이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충돌이 격화될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해로 올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윤석열을 그대로 두면 추진 동력을 바닥에 그대로 두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 그래서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나눴는데요. 기존 조합원들은 다 공감해요. 다 공감하는데 우리 신규 조합원들하고 제가 지금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신규 조합원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검찰 독재가 뭐예요? 이런 조합원이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거에서 생판 모르는 얘기인 신규 조합원이 참 많습니다. 조합원이 총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조합원이 민주노조 의식이 높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총선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과 그 다음에 지부 조직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민주노조 의식을 높이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되시죠? 그리고 우리 청년 조합원 중에요. 제가 겪은 거예요. 조합원 만나면서 이준석 있죠? 개혁 신당한다고 이준석이 이렇게 좀 한 거. 이준석 매니아들이 제국이 있어요. 제국이 있어요. 아니 정치 의식에서 이준석을 추종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조합원이 민주노조 운동을 제대로 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세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총선이고요. 이 총선의 공간을 철도노조 전체에서도 그냥 조합원들 알아서 윤석열 반대하겠지 하지 마시고 조합원들의 이런 총선 공간 속에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좀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속에서 조합원의 노동자 의식, 진보적인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삶을 수 있게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하시면서 주말에 저기 뭐고 김건희 특검하고 디올백 좀 심어가죠? 이런 거 시국 집행하고 하면 동지들도 조합은 좀 최대한 된 거 좀 참가하고 이럴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도 좀 해서 총선 공간을
총선 공간을 철도 노조도 조합원의 정치적 민주노조 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좀 하자,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하고, 나머지 얘기는 생각하고 오늘 힘차게 부정의 의미를 거두고 돌아가셔서 이 철도 노조의 역사 이야기, 나머지 총선 정세에서 철도 노동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좀 더 힘차고 지혜로운 활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